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들 쉬셨나요? 예. 잘 쉬셨어요? 예. 자, 아직은 좀 서먹서먹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끼리도 좀 서먹서먹하고 하실 텐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서로 인사도 하시게 되고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기가 되실 분들이에요. 서로가. 내후년에 합격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기가 될 뿐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선택과목 민사소법을 했었는데 민사소법 하고 그때 수업에 같이 들었던 분들하고 나중에 합격하신 분들끼리 이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합격하고서 많이 뭐 여행도 가고 막 그랬었었는데요. 지금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한 합격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처음에는 뭐 으쌰으쌰하고 많이 놀러 다닙니다. 합격하면 많이 놀러 다니고 하는데 나중에 살기 바빠가지고 서로 뭐 이제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잘 살고 있겠지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아무튼 같이 공부하실 동안은 여러분들이 서로 의지하고 또 이렇게 지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서로 너무 많이 의지하시면 이게 나중에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시는 게 또 좋습니다. 이게 수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업 하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일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에피소드 잠깐 얘기하면 제 에피소드는 아닌데 제가 수업 그 다음 날이었구나. 제가 목요일 날 수업하고 아마 금요일 날인가 무슨 학원에서 뭐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여기 행정 직원하고 또 수험생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막 경찰이 출동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예민해져요. 저도 그랬었고 사실 나중에 시험 임박하면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사람들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뭐라 그러고 수강생들끼리도 싸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여유가 없죠. 여유가. 지금이야 여유가 우리가 이해 위주로 보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느긋하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하면은 사실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되고 시험 보기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 노동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공부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민해지고 막 독서실에 공부하다 보면 앞에서 소리 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신경 쓰이고 하죠. 그렇죠. 근데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다 동기가 되실 분들이고 어차피 계속 보실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너무 합격하신다고 저 안 볼 것 같죠? 다 지나가다 봐요. 네.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는 거죠, 저는. 네. 다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굉장히 지금부터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관계 안 좋으시면 나중에 개업하시거나 그럴 때 굉장히 고생 많으세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잘 쌓아두시는 게 지금부터라도 잘 쌓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느긋하게 수강생들끼리도 좀 잘 지내시고 그런 게 참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자, 5번째 보시면은 4페이지에 근로상권의 보장인데 근로상권의 보장과 관련해서 첫 번째 보장을 어디서 해줬냐? 근로상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근로상권의 보장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보장을 해줬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법전에 명문화한 거는 명문화를 시도한 거는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이제 명문화를 시도했어요. 그렇죠? 명문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근로상권을 언제 보장해 줬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우리나라 정부가 언제 만들어졌죠? 우리나라 정부가 1948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고 재헌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재헌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헌헌법에서. 그래서 오래됐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이 근로상권을 이제 보장해 주도록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근로상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아까 전에 시민법 사회에서는 쟁행위가 무조건 위법하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삼권이 뭐죠, 여러분들? 근로삼권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 그다음에 단결권이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 제 3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노동법의 이념 및 목적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법으로서
노동법은 종속 노동 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관계에서 국가의 개입이라는 방법과 집단적 관계에서 사적 잔치 보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노동 문제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또는 생존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민법과 노동법의 비교 부분 이 표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 보시면 노동법의 체계 보시면은 첫 번째 큰 틀에서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있죠.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대표적인 것들이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그다음에 산안법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우리 노동법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 노동법 1이 개별적 근로관계법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적 근로관계니까 뭐죠?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개별적 근로관계니까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간의 규율하는 법률. 보시면 첫 번째 줄. 즉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노동관계의 성립, 종료 등을 둘러싼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바로 그러니까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법들이 나와 있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이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 이제 규율 방식은 이제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최저 기준을 설정하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차 관련해서 15개 이상씩 줘라. 연장 근로를 했을 경우 1조업에 가산해서 줘라. 이런 것들이 다 국가가 규율해서 법률로 규율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최저임금 이상 줘라. 그렇죠. 두 번째 집단적 노사관계. 우리 시험에서 이제 노동법 2라고 볼 수 있는데 집단적 노사관계가 뭐죠?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결체. 근로자의 단결체를 뭐라고 그러죠?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를 보통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를 보시면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근로 3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근로 3권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헌법 3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집단적 노사관계 대표적인 게 노조법인데 그럼 노조법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법 33조 1항을 뭐죠?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결권을 갖다 구체화한 법이 바로 뭐죠? 노조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례 답안지 쓰실 때 노조법 관련한 취지를 대부분 다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은 헌법 33조 1항을 구체한 법률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취지. 보시면은 대표적인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규율 방식을 보시면은 노사 당사자의 집단적 자치를 보장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협력적 노사관계법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가장 마지막 파트에 나와 있는 이제 근참법, 즉 노사협의회 제도를 보통 협력적 근로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노사관계. 보시면은 근로자의 경영 참가 내지 노사협의회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또는 노사협의회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노동쟁송법.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행정쟁송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법이 노동법이 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마 느껴보시면 됩니다. 느껴보셔야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행정쟁송이 쉽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동법도 쉽다. 그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나중 되면은. 네, 공부 안 하신 겁니다. 그거는. 자만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나중 되면 노동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근데 노동법은 일단 양이 많아요. 일단은. 행정쟁송에 비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암기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쟁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행정쟁송은 사실 범위가 작기 때문에 쟁점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처음에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이제 실정법이거든요. 뭐냐면 익숙한 용어들이 나와요. 내가 생활에 만약에 취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몇 가지라도 들어보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들어봤던 연차 알지? 연장근로 개별적 근로관계 더 쉽게 생각하고 근데 노조법을 들어가시면 좀 어렵죠.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거나 조합원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노조법이 훨씬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는데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쉽게 느껴져요. 그러나 나중 되면 사실 이제 뭐냐면 이 절차법 같은 민사소송법이나 또는 이제 행정쟁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차입니다. 노동법에 사실 노동쟁송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노동쟁송 파트가 노동위원회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 쟁송 파트라고 얘기하는데 즉 뭐냐면 노동위원회는 한 준사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사실은 법원에다가 이제 사법적인 절차를 또는 공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쉬워요. 사실은. 한번 내가 절차를 겪어보면은 이해가 빠르되는데 이거를 절차를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려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용어 자체도 이해 안 되고 이게 제척기관이 뭐지? 막 이러면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막 이제. 왜냐하면 여기 뒤에 노조법에서 조정 파트가 있는데 조정도 사실은 어떤 쟁송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조정을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쟁행위를 하기 전에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 이제 조정이라는 단계를 들어가는데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조정위원회를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는 조정? 아, 이게 뭐지? 머리 안 들어와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겪어보지 않으면은 이게 머릿속으로 내가 절차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노무사가 되고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아, 이게 이거였구나 라는 거를 쉽게 이해가 돼요. 사실 한 번만 딱 겪으면. 근데 물론 조정위원회를 안 가본 노무사님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뭐 교섭을 통해서 교섭 있는 사업장을 그러니까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을 자문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조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노무사님도 노조법을 안 다루시는 노무사님들도 많아요. 실무 나와서. 사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사실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합격해서 나오시면 노동조합을 있는 사업장을 자문하기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업장들 되게 큰 사업장들이고 그 사업장들을 대부분 다 선배님들이 다 자문하고 계세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업장 사실 좀 하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저도 많이 어렵고 하는 상황인데 저도 몇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도 몇 개는 안 하는데 저도 이렇게 교섭하고 사실 이번 주에도 저는 단체 교섭을 하고 왔거든요. 어제였군요. 어제 단체 교섭을 하고 이제 단체 교섭이 끝났어요. 저는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조정위원회를 같이 아니 뭐 쟁얘기를 할지 그거는 이제 노조 쪽에 결정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단체 교섭까지는 다 했어요. 하고 검토안까지 다 최종안까지 했는데 물론 이제 결렬이 됐죠.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견해 차이가 좀 심해가지고 일단 결렬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합의를 좀 봤는데 이제 나머지 선택은 이제 조정을 할지 뭐 쟁행을 할지는 이제 노조 쪽의 선택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은 이 쟁송 파트라는 절차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 때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한번 겪어보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뭐 부당 전보나 부당 해고 등의 분쟁에 대해서 구제 절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 해고 구제 절차, 부당 전보 구제 절차인데 부당 전보란 말이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거예요. 실무에서는 부당 전보란 말을 쓰는데 뭐냐면 전보라는 거는 뒤에 이제 인사이동 파트에 보면은 전직, 전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합쳐서 전보라고 얘기해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전보라는 게 좀 포괄적인 개념이고 원래 원칙적으로 뭐 근무지를 변경하는 거를 전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직무 내용을 변경하는 거는 이제 전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합쳐져서 전보라고 얘기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전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노동위원회 또는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쟁송 파트 부분이죠. 절차적인 부분, 이제 다투는 부분이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노동쟁의, 조정, 중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법인데 이런 것이 노동요법인데 이런 절차적인 법들이 조금 이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6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자, 노동법의 법원인데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이 부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부분은 네 번째 노동관행이고요. 나머지 부분 모르셔도 돼요. 노동관행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9페이지에 방가루 3번에 밑에 보시면 방가루 3번이 있어요. 9페이지 밑에 방가루 3번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이게 바로 30회 기출 파트였습니다. 30회 기출. 그래서 30회 기출 판례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문경 레저타운 사건이라고 이게 30회 기출 판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관계를 이제 끌어서 이제 요거에 관한 쟁점을 쓰라는 것이 이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알겠지만은 나머지 부분보다는 이 노동관행과 요 부분,
그렇죠?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만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된다.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자, 법원이라는 게 뭐냐? 아까 전에 첫 번째 시간에 법원을 한문으로 썼어요. 법법자의 근원어자였었죠. 그렇죠? 법의 근원이 되는 걸 말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정의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보시면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관계법상의 법적 분쟁에 관한 재판에서 법관의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 형식,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걸 갖다가 노동법의 법원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노동관계 법령 이런 것들은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왜냐하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관이 그걸 보고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노동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원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무법 체계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안 나와 있는 게 견해 대립이 있고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판례가 지금 유일하게 나와 있죠. 노동관행만.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노동관계 법령, 국제협약, 자치규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징계나 뭐 해고를 안 배웠지만은 취업규칙에 만약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만약 해고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고라는 것이 무효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인사위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거쳤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처럼 이 관행이라는 게 사실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규정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해 줄지 말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법원의 종류를 먼저 보죠. 노동관계 법령. 노동관계 법령은 당연히 인정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성무법 체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 공부를 하니까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그다음에 두 번째, 법률의 하위법인 뭐가 있죠? 대통령령인 시행령. 다른 말로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시행규칙. 그 하위 부속 법령인 뭐 불령이라고 얘기하죠. 고용노동부령, 보건복지부령 하는 그런 시행규칙.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바로 법령이라고 얘기해요. 법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률과 법령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요걸 많이 헷갈리시죠. 요거를. 답안지 쓰실 때 법령으로 쓰는 거하고 법률로 쓰는 거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쓰실 때는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로기준법은 법령이에요, 법률이에요. 근로기준법은 법률이죠. 국회에서 제정한 거잖아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로기준법은 법률이죠. 법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원성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왜냐? 성무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국제협약과 조약. 국제협약과 조약에서 대표적인 게 있죠. 이거 아시죠? 소파 알죠? 앉는 거 말고요. 그렇죠? 소파 알죠? 이게 뭐의 약자죠? 제가 영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영어 여기 써볼게요. Status of Force Agreement라고 하죠. 뭐죠?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주한미군 지휘 주둔에 관한 협정을 보통 이 소파라고 얘기하죠. 국제 협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약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약들은 일반적으로 법원성이 인정이 돼요. 국가 간에 체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헌법에 따라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뭐 대표적인 게 소파도 있고 아니면 ILO 협약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국제 노동기구에서 뭐 체결하는 그러한 협약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법원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노사자치규범. 노사자치규범이잖아요. 자, 노사자치규범이에요. 자치. 규범이니까 규범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법이란 뜻이에요. 법. 규범이란 건 다른 말로 뭐다? 법이다. 그렇죠? 노사가 자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뭐가 있냐면 단체 협약이 있죠. 그렇죠?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한 결과물이 바로 단체 협약이죠. 노사에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단체 협약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사 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취업 규칙 있죠. 그다음에 또 뭐죠? 노사 간에 적용된 거? 근로계약.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이 바로 노사 간에 자치적으로 만든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예요? 법원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뭐다? 법규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함부로 체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잘 꼼꼼히 따져보고 나한테 아니면은 뭐 근로기준法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잘 생각해보고 검토해본 다음에 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규범이라는 건 법이라는 의미예요. 법. 그렇죠? 요거하고 반대적인 의미가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실정법이죠. 실정법은 뭐냐면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률을 보통 실정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민법이죠. 대표적인 게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인데, 그러니까 실정법과 노사자치규범의 차이는 국회에서 제정했느냐 아니면 노사자치적으로 제정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걸 보통 실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민법, 뭐 형법 다 일반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법, 그다음에 뭐 행정법 이런 것들이 다 실정법이죠. 그렇죠? 국회에서 제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정법과 노사자치규범의 차이는 뭐죠?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정법은 뭐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죠. 일반 국민에 적용되지만 노사자치규범은 노사 간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범위,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정법과 노사자치규범은.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형법, 민법, 뭐 행정법 이런 거 외에도 근로기준법도 당연히 일반 국민한테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적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정, 입법을 통해서 제정된 법률을 실정법이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노동관행이죠. 관행, 우리 회사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7시 이후부터는 원래 연장근로인데 연장근로를 만약에 3배 주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절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만약에 우리 3배씩 줬어요. 근데 갑자기 사용자가 우리 앞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근로기준법에 맞게 1.5배만 줄게. 이렇게 하면은 이 관행을 갖다가 그정 동안 어떻게 보면 3배 줬던 관행을 3배 줬던 것을 이제 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행의 법원성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인정이 안 됩니다. 원래. 관행은 법원성이 없어요. 관행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판례에서는 저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승인이 되어 왔어야 돼요. 규범적 사실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노동 관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구성원들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보면은 7페이지에 제일 위에 4번 이제 노동관행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끝에 그러나 자, 그 앞에 보시면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러나니까 뭔가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노동관행이 첫 번째 뭐냐면 기업사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러니까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어 있느냐 여부를 입증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가 이게 규범적 사실로 여태까지 승인되어 왔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증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요건은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 채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이 인정되면 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마 이 노동관행과 관련해서는 뒤에 인사 및 징계 파트 또 나오고요.
요 관련 판례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요건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 두 가지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수험가에서 종종 출제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노동 관행이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느냐. 물론 저도 작년에 출제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종 출제하는 파트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판례 및 행정에서 우리 아까 전에 봤었죠. 우리나라는 성무법 체계이기 때문에 법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나 행정에서 여기서 행정에서는 이제 고용노동부 행정에서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사실상 구속력은 있지만은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줄 중간 앞쪽에 보시면 다만 있죠. 거기. 자, 거기서부터 보시면은 다만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하급법원을 구속하여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자, 뭐죠? 사실상의 구속력. 키워드입니다. 이게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즉 확립된 판례 법리는 사실상의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2013년도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다라고 인정한 대법원 전화 판례에 의해서 고용노동부도 입장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행정해석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해석 같은 경우에는 자 법원성이 인정이 안 되죠. 그러나 자,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보죠. 다만 하급 관청 등 노동행정 내부에서는 구속력이 있다.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리인이 돼서 근로자나 아니면 사측을 대리해가지고 만약에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어떤 사건을 대리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 자료로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답변서를 쓰시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국민에 대해서 재판 기준으로서 법적 효력은 갖지는 않는다. 즉 소송을 할 때 행정해석을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소송을 할 때는 이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요. 왜냐 행정관청 내에서의 어떤 법적 기준이잖아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라는 거는 고용노동부 내에서의 어떤 행정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는 구속할 수 있지만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행정 기준을 갖다가 행정 해석을 갖다가 사법부에서 그 인정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볼 수 있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법원 상호 간의 충돌 부분인데요. 법원 상호 간의 충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실정법 간의 충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본적으로는 실정법 간의 충돌인데 뭐 노사자치 규범 간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실정법 간의 충돌인데 자 보시면은 이 법원 상호 간의 충돌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원칙과 예가 있는데 자 원칙은 뭐죠?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원칙은 적용 원칙은 크게 이제 세 가지라 볼 수 있어요. 상위법 사이, 동의법 사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험은 우리나라는 성무법 체계이기 때문에 규정되지 않은 것에서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금 예외죠. 예외적으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9페이지에 세 번째 보시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이게 시험으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다는 건 뭐죠? 이거에 관한 명시적인 법조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우리나라 법조문에는 없어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독일의 단체협약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단체협약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 대립이라든가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판례가 있고 그거에 관해서 시험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가 없으면 사실은 요즘은 케이스가 판례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노동관계 법령이라는 노사자치 규범, 국제협약 이런 것들은 판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인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단체협약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상위법 사이는 뭐냐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의법사에는 뭐가 적용되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잠깐 보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상위법이 뭐죠? 최상위법 헌법이죠. 그렇죠? 헌법. 헌법이 다른 걸 뭐라 그러죠? 통치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헌법보다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죠? 있는 법률이? 법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법령이에요. 법령. 법령이라고 해서 아까 뭐 했었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뭐죠? 헌법의 내용과 법령의 내용이 충돌을 해요. 그럼 어떤 게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상위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령보다 하위법이 뭐가 있을까요? 법령보다 하위법. 단체협약이에요. 단체협약.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만약에 없어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협약이 체결되겠죠. 그렇죠? 근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뭐가 가장 최상위법이다? 요거 바로 밑에가 취업규칙. 그렇죠? 취업규칙. 우리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관해서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규칙을 갖다가 취업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취업규칙이 가장 최상위법인 거죠. 노사자치규범으로는.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근로계약.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노사자치규범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노사자치규범. 그래서 보통 단체협약이 없는 그런 사업장에서 가장 최상위법은 취업규칙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실무적으로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직장의 헌법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직장의 헌법. 단체협약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죠? 단협이 없을 경우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반할 수가 없는 거고, 취업규칙은 뭐예요? 단체협약에 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바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요게. 자,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 있고 공무원법이 있어요. 공무원은 사실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근로자만 적용이 되죠. 그렇죠?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은 뭐다? 공무원법이 적용돼요. 공무원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선원이 있어요. 선원. 보통 이제 항만 쪽에 가면 이제 선원들이 많죠. 원양어선 타신 분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선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선원법과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에 뭐가 돼요? 특별법이 돼요. 그럼 뭐가 우선한다? 공무원법과 선원법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도 이제 청원경찰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법을 적용되지 않고 청원경찰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거 볼 수 있고, 신법 우선의 원칙. 국법보다는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말 그대로 신법 우선의 원칙. 자,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죠.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죠.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예외를 보죠.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인데, 자, 보시면은 독일의 단체협약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합시다.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이 있는데 단체협약의 조항보다 근로계약의 조항이 더 좋은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는 연차를 15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나는 너한테 그냥 17일을 줄게. 이러면 이게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선하느냐 이게 우선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유리한 조건이 우선한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럼 뭐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이 우선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단체 협약이라 하는 것은 근로 3권의 결과물이에요. 단체 교섭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하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요. 계속. 그러면 단체 협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형해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근로삼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섭을 왜 하겠어요? 그러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적 시간적 낭비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보죠. 자 의를 보면은 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면 상위 규범보다 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하위 규범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취업규칙 간에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헌법 33조 1항에서 우리가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권, 그다음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3권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근로 3권이 형해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체협약을 갖다가 만약에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의해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먼저 우선한다고 한다면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사실 형해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조건 우선 원칙, 단체협약과 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간의 유리조건 우선 원칙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쟁점이 되고 답안지 쓸 때 양식으로 여기가 되어 있는데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저기 보시면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문제의 소재. 그렇죠. 두 번째 학설 쓰죠. 학설은 만약에 뭐 양가로 쓰고 뭐 적용 긍정설, 그다음에 적용 뭐 부정설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세 번째 판례, 그다음에 네 번째 검토. 모든 수험서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답안지 쓰는 양식인데 보통 줄여서 보통 문학판검이라고 합니다. 쟁점되는 부분은 무조건 문학판검으로 쓰셔야 돼요. 이런 양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차피 교재 보시면 계속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익숙해질 거예요. 자 보시면 그러면은 이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간의 유리조건 우선칙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자 보시면은 문제 소재 한번 보죠. 자 노조법 33조 1항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무효가 된다는 거는 그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민법을 공부하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민법 137조에서는 법률행위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 쓰죠. 임대차 계약 쓸 때 임대차 계약 안에 한 조문이 만약에 무효예요. 한 조항이.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거죠. 그러나 노동법은 좀 특수해요.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셨을 때 한 조항이 만약에 법률에 위반이 돼요. 그러면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위반의 의미를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최저 기준을 모아서 하회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보다 절대적 기준을 모아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즉 뭐냐면 단체협약의 기준이 최저 기준이냐 아니면은 단체협약의 절대적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소재의 쟁점은 뭐냐면 단체협약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은 최저 기준을 보는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학설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이제 적용 긍정설인데, 자 적용 긍정설 여기 보시면 이 적용 긍정설은 단체협약의 기준을 뭘로 잡는 거죠? 최저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편면 적용설, 이제 편면 적용설은 임종률 교수님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용어인데, 이건 사실 일본식 용어입니다. 일본식 용어를 갖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냥 적용 긍정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줄만 밑줄 볼게요. 단체협약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견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근로계약의 기준이 단체협약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는 무효인데 유리한 경우에는 우선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적용 긍정설이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적용 긍정설이에요. 그렇죠? 자 적용 부정설 보시면은 단체협약의 기준이 그러면 어떤 기준이라는 거예요? 최저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죠. 적용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근데 요게 임종률 교수님이나 뭐 서울대학교의 김수성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연세대학교 이상규 교수님의 견해들이 다 이 견해를 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판례 입장도 적용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적용 부정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이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로 내려갈게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앞에 이 견해에 따르면 거기 나와 있죠. 자, 거기서 밑줄. 이 견해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기준이 근로계약의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는 물론 불리한 경우에도 단체협약 기준만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단체협약 기준만. 그러니까 단체협약에 정해진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다.
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다수의 교수님들의 견해입니다. 자, 보시면은 판례 입장 볼게요. 단체 협약이 취업 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그 효력 관계에 있어서 협약 자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회사 의해 근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 보시면 될 거예요. 검토 의견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두 견해 중에 한 견해를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용 부정설과 적용 긍정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견해를 택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검토. 그래서 저는 이제 판례 입장을 따라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적용 부정설로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견해 대립이 있을 때는 판례의 견해로 따라가셔야지만이 답이 나옵니다. 다른 쪽으로 가시면은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케이스를 낼 때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 쓰시면은 어디로 간다? 네. 어디로 간다? 예. 장수의 길로 간다. 예. 장수의 길로. 항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항문하셔야 돼요. 수험하시지 말고 여기서 항문하셔야 됩니다. 신림동에서. 예. 그런 길로 가신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세 번째.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인데 요게 바로 자, 30회 기출이죠. 그러면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 조건 우선이 적용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아까 전에 단체 협약 간의 관계였었잖아요. 이제는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관계인데 자, 보죠.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자,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 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 보시면은 97조를 반대 해석하면 자, 밑줄 볼게요. 취업 규칙이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 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의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 규칙에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체 협약은 헌법 33조 1항에 근거해서 누가 체결하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해요. 법률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를 인정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협약이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근로상권이 침해가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취업규칙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취업규칙은 누가 작성한다? 사용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단체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작성을 해요.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보다는 이 기준이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은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판례 밑줄 판례는 제가 다 밑줄을 그어놨는데 왜냐하면 판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부분을 좀 정해주시는 게 좋다, 정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다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판례는 어차피 우리가 읽기 때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 판례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 그은 부분만 따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사실관계는 우리가 읽기 때 봅니다. 자,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노동기본권. 자, 이 부분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이해를 못 하시고,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마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오늘 관행하고 권리 주체만 알고 한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근로의 권리인데, 이 근로의 권리라는 것은 우리 헌법 3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헌법 33조 1항에도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근로의 권리라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죠. 헌법 어디? 헌법 32조 그다음에 제33조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로의 권리에 관해서 처음에 어디서 보장해 줬다고 그랬죠? 어느 법에서?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보장했다고 그랬죠. 바이마르 헌법에서 보장. 그렇죠? 바이마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명문화했던 것은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명문화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언제 재헌헌법 1948년
재헌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근로의 권리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근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의 의사와 어떤 노동의 능력을 가진 국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라는 것은 노동의 의사가 없고 노동에 대한 능력이 없으면 사실 근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노동 의사와 능력을 가진 국민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로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사가 없고 어떻게 보면 능력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너 근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돼. 근로에 대한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의를 보시면은 헌법 제32조 1항에서는 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죠? 근로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국민에게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헌법 32조 1항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관계 법적 규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근로의 권리의 개념 보시면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등장을 했고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년도 재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로권의 법적 성격. 그럼 근로권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 소재가 있는데요. 한번 보죠. 자, 헌법 3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권과 관련해서 국가는 근로권의 실현 내용을 어떤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또는 근로자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권리를 가지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학설이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자유권설, 생존권설, 그리고 생존권설 다시 추상적 권리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 권리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면은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줄 근로의 권리를 자유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근로의 권리란 곧 근로에 대한 자유권을 의미한다. 즉 뭐냐면 이는 개인이 근로의 기회를 얻음에 있어서 국가 또는 타인이 이를 침해하지 못하고 개인이 근로의 여부, 종류, 내용,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근로의 권리를 생존권적 의미로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로의 권리를 국가의 책임하에서 근로의 기회를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자, 추상적 권리설. 이 생존권설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추상적 권리설과 이제 구체적 권리설이 있는데 뭐 노동법 학자님들 즉 김영배 교수, 고려대학교 김영배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상윤 교수님 같은 경우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 노동법 학자들은 다 추상적 권리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체적 권리설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김철수 교수님이나 이제 권영선 교수님, 이제 헌법학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구체적 권리설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권영선 교수님이나 사실은 이제 김철수 교수님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철수 교수님이 올해 3월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권영선 교수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고요. 헌법학의 뭐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 권리설은 사실은 이제 헌법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견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추상적 권리설 먼저 보죠. 근로권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지만 국가의 입법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추상적 권리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 권리설 보시면은 근로권의 입법을 매개로 할 필요 없이 국가를 구속함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국민에게 직접 어떤 뭐 부여하는 그런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판례 입장 보면은 판례는 사안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유권과 아니면 생존권설 입장을 택한 사례도 있고 사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생존권설만 뭐 입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별하는 그러한 판례가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애매하긴 하는데요. 일단 보시죠. 헌법재판소는 자 보면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고용 증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라고 돼 있어서 자유권설과 사실 생존권설이 약간 믹스된 개념이라고 보통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요 판례는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뭐 교수님도 있지만 안 나와 있는 교수님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일단 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판례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은 그냥 저는 추상적 권리설, 노동법 학자님들이 많이 택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작성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로권의 주체. 근로권의 주체는 크게 이제 국민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요. 이 근로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 32조 1항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근로권의 주체에서 국민과 관련해서 보면은 국민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근로권의 어떻게 보면은 근로의 권리와 보유의 주체는 누가 되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권을 보유하고 그 주체가 되는 게 바로 국민이에요. 그렇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보통 이제 근로권의 권리 행사의 주체는 누가 되냐면 근로권의 권리 행사는 누가 되죠? 국민인가요? 누가 되죠? 근로자가 되죠. 그렇죠? 근로자가 근로권의 권리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민이 다 근로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해야지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국민은 근로권의 보유 주체가 되지만은 근로권의 행사 주체는 바로 근로자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다시 국민에서 첫 번째 끝에 보시면 여기서 국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 나오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국민이라는 거. 그렇죠? 자, 두 번째 외국인. 외국인이 근로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국인은 안 되죠. 그렇죠? 외국인은 안 되고 일반 국민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 내적인 사회 정책적인 어떤 그런 권리예요. 국가 내적인 사회 정책적 권리이기 때문에 뭐 일반 국민한테만 적용되지 외국인에까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줄 보시면은 헌법 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권은 자국민의 권리인 바 외국인에게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로권이 하는 것은 국가 내적인 사회 정책적 그다음에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가 내적인 사회 정책적 권리. 이게 바로 근로권의 성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적용이 안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헌법재에서 판례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인. 자, 보시면은 법인. 근로권은 소위 자연인의 권리이지 법인의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인은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근로권의 주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근로기의 제공 청구권. 근로기의 제공 청구권 옆에 보시면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 자, 말 그대로 직장에 내가 존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어떤 청구권인데 이와 같은 청구권은 사실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헌법에 근거도 없고 근로기준법에 근거도 없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근로기회 청구권이란 정의가 나와 있는데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밑에 보면 헌법 15조 직업의 자유 즉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도 얘기하는데 헌법 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 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 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그다음에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죠. 자, 생계비 지급 청구권. 생계비 지급 청구권 보시면은 첫 번째 정의가 나오는데 국가에 대해서 근로 기회 제공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는 상당한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참 이런 권리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권리는 없는데 뭐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뭐가 있죠? 고용보험법상의 이제 실업급여 제도라는 게 사실 이와 좀 비슷한 제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끝에 나와 있죠. 그 밑에 쪽 끝에 보시면 이 정책의 의무에 대응하는 입법으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고용 증진 의무 보시면은 자, 32조 1항 제 후단에서 국가는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노력하며라고 돼 있어서 고용 증진의 의무를 이제 국가가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어느 정권이나 사실은 노동 정책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고용률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 동안에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잖아요. 노동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나 5년 동안 고용률 이만큼 높였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증진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고 국가는 이 고용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적정 임금의 보장. 32조 1항 후단에서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 적정 임금이 뭐냐라는 건데 이상윤 교수님, 연세대학교 이상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적정 임금이라 하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적정 임금이라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주장을 그래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 자,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자, 근로조건은 자 32조 이제 3항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법정주의라는 건 뭐냐면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법법자의 정할정자니까 법에 정해져 있다. 자, 여자와 연소자의 특별 보호. 헌법 32조 제4항 5항에 의하면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고요. 자,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어디냐면 근로기준법 제5장을 보시면은 여성과 소년이란 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헌법 32조 4항과 5항을 구체화한 것이 뭐다? 근로기준법 제5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구체한 것이 또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남녀 고용 평등 및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이제 이 헌법 32조 4항과 5항을 이제 구체한 법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로 3건인데요. 제가 시간이 돼서 잠깐 좀 쉬었다가 근로 3건은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스피드 있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스피드 있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집중 투하를 하려면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